서준아! 정신 차려! 한 외교관이 베이징 한복판에서 금지된 선택을 했습니다. 그것은 조국을 배신하는 행위였고 3대가 멸문지화를 당할 수 있는 중죄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과연 평생 충성해온 외교관을 이토록 절박하게 만든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침 햇살이 거실 창문을 가득 채우며 들어왔어요. 베이징에서의 생활은 언제나 이렇게 평온한 아침으로 시작되었어요. 저는 눈을 뜨자마자 옆에서 곤히 잠든 아내 선아의 얼굴을 잠시 바라봤죠. 시계를 보니 벌써 6시 반이 넘었더라고요. 서준아, 아빠가 깨우러 왔어요. 작은 몸을 이불 속에 파묻고 있던 서준이가 꼼지락거리며 눈을 비볐어요. 아직 잠이 덜 깬 얼굴에도 장난기가 가득했죠. 서준이는 올해 9살인데 정말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는 활기찬 아이예요. 저는 서준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웃었어요. 빨리 일어나야 학교 갈 준비하죠. 아빠, 저 오늘 학교에서 축구 시합 있어요. 그 작은 목소리가 아침 공기를 가르며 집안을 가득 채웠죠. 선아도 부엌에서 아침 식사를 준비하다가 서준이의 목소리에 미소 지었어요. 저는 서준이가 세수하고 옷을 갈아입는 동안 선아가 차려준 아침 밥상에 앉았어요. 따끈한 쌀밥과 김치, 그리고 계란찜이 놓여 있었죠. 북한 대사관 관저에서 지내도 한국식 음식을 해먹는 건 저희 가족의 작은 행복이었어요. 여보, 서준이 오늘 아침도 든든히 먹여야죠. 선아가 제 옆에 앉으며 말했어요. 걱정 마세요. 제가 잘 챙길게요. 잠시 후 서준이가 말끔하게 교복을 입고 식탁에 앉았어요. 젓가락을 들자마자 밥그릇으로 돌진하는 모습이 영락없는 개구쟁이였죠. 저는 그런 서준이를 보며 마음속으로 생각했어요. 이 아이가 이렇게 건강하게 자라는 게 저의 가장 큰 기쁨이죠. 베이징의 공기가 늘 맑은 건 아니지만 서준이는 이곳에서 친구들과 뛰놀며 밝게 자라고 있었어요. 아침 식사를 마친 뒤 저는 서준이의 손을 잡고 학교로 향했어요. 대사관저에서 서준이 학교까지는 걸어서 10분 정도 걸렸죠. 아침 햇살이 거리의 가로수를 비추고 상쾌한 바람이 불어왔어요. 학교 운동장에는 벌써 아이들이 모여 시끌벅적하게 뛰어놀고 있었어요. 붉은 흙먼지가 아이들의 발길에 따라 흩날리는 모습이 정겨웠죠. 서준이는 저에게 손을 흔들며 친구들에게 달려갔어요. 활짝 웃는 서준이의 얼굴을 보니 저도 모르게 미소가 지어졌어요. 아빠, 잘 다녀오세요. 서준이의 목소리가 멀어질 때까지 저는 한참을 서서 아이의 뒷모습을 바라봤어요. 아이가 학교 안으로 사라지고 나서야 저는 발걸음을 돌려 대사관으로 향했죠. 대사관까지는 차로 이동해야 했어요. 운전은 늘 김기철 동지가 맡아주셨죠. 김기철 동지는 말수가 적고 늘 조용했지만 저를 항상 배려해주는 분이었어요. 차에 오르자 익숙한 가죽 냄새가 코끝을 스쳤어요. 재현 동지, 좋은 아침입니다요. 김기철 동지가 백미러로 저를 보며 짧게 인사했어요. 김기철 동지도 좋은 아침입니다. 베이징의 번잡한 도로를 미끄러지듯 달렸어요. 출근 시간이라 차들이 많았지만 김기철 동지는 능숙하게 운전대를 잡았죠. 저는 차창 밖으로 빠르게 지나가는 도시 풍경을 보며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북한 외교관으로서 베이징에 파견된 지 벌써 3년째였어요. 이곳에서의 생활은 조국에서와는 많이 달랐지만 그래도 저희 가족은 큰 어려움 없이 잘 적응하고 있었죠. 저의 주된 임무는 중국과의 경제 협력 관련 업무였어요. 매일 아침 대사관으로 출근해서 서류를 검토하고 회의에 참석하는 일상의 반복이었죠. 대사관 건물은 웅장하면서도 고요했어요. 저는 차에서 내려 익숙한 복도를 지나 제 사무실로 향했어요. 복도에는 낡은 카펫이 깔려 있었는데 발소리를 흡수해서인지 늘 조용했죠. 사무실 문을 열자 서류 더미가 저를 반기는 듯 했어요. 저는 자리에 앉아 컴퓨터를 켜고 오늘 할 업무 목록을 확인했어요. 특별한 일 없이 평범한 하루가 또다시 시작되는 순간이었죠. 이런 일상이 계속될 거라고 저는 믿었어요. 어느 날 오후 대사관 사무실에서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죠. 창밖으로는 베이징의 뿌연 하늘이 보였고 책상 위에는 갓 내린 차의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있었어요. 그 평온한 순간
제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리기 시작했죠. 액정에는 서준이 다니는 학교 이름이 선명하게 떠 있었어요. 왠지 모르게 불길한 예감이 스쳤지만 애써 괜찮을 거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어요. 수학이 넘어 간호사 선생님의 목소리는 잔뜩 상기되어 있었죠. 리재현 학부모님 드시죠? 서준이가 갑자기 쓰러져서 보건실에 있어요. 열이 너무 높고 온몸에 발진이 심하게 올라왔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 같았어요. 손에 쥐고 있던 펜이 바닥으로 떨어지는 소리도 들리지 않았죠. 머릿속은 새하얗게 비어버렸고 아무 생각도 할 수 없었어요. 그저 서준이가 쓰러졌다는 말만 맴돌았죠. 저는 황급히 겉옷을 챙겨 입고 사무실을 나섰어요. 김기철 동지에게 급히 차를 준비하라고 말했죠. 차에 오르자마자 운전석에 앉은 김기철 동지가 저를 힐끗 쳐다보는 시선이 느껴졌지만 저는 그 시선에 신경 쓸 겨를도 없었어요. 그저 서준이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닌지 온갖 나쁜 상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어요. 베이징의 복잡한 도로 위를 달리는 차 안에서 저는 창밖만 멍하니 바라봤어요. 길가의 가로수들이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모습이 마치 제 불안한 마음 같았죠. 학교에 도착해 보건실 문을 열자마자 소독약 냄새와 함께 서준이의 작은 몸이 침대에 누워있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어요. 얼굴은 새빨갛게 달아올라 있었고 얇은 이불 위로 드러난 팔에는 붉은 발진들이 오돌토돌하게 돋아나 있었죠. 서준이는 눈을 감고 끙끙 앓는 소리를 내고 있었어요. 제 아들이 저렇게 아파하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간호사 선생님이 다가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열이 40도 가까이 올라서 해열제를 먹였는데도 잘 떨어지지 않아요. 발진도 계속 번지는 중이고요. 저는 서준이의 이마에 손을 얹어봤어요. 뜨거운 열기가 제 손바닥을 타고 올라왔고 그 열기는 제 불안감을 더욱 증폭시켰어요. 저는 서준이를 조심스럽게 안아들고 집으로 향했어요. 축 늘어진 아들의 몸은 평소보다 훨씬 무겁게 느껴졌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내내 서준이는 힘없이 제 품에 안겨 있었어요. 차 안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았고 저는 그저 서준이가 괜찮기를 바라는 마음뿐이었어요. 집에 도착하자마자 선아가 현관으로 뛰어나왔어요. 서준이의 상태를 보더니 선아의 얼굴은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죠. 선아는 울먹이며 서준이의 이름을 불렀어요. 저와 선아는 서준이를 침대에 눕히고 번갈아가며 이마에 물수건을 올려주었어요. 하지만 서준이의 열은 좀처럼 떨어질 기미를 보이지 않았죠. 오히려 발진은 점점 더 선명해지고 서준이는 몸을 뒤척이며 고통스러워했어요. 밤이 깊어질수록 서준이의 호흡은 점점 더 거칠어졌어요. 쌕쌕거리는 숨소리가 고요한 밤 공기를 갈랐고 그 소리는 제 심장을 옥죄어오는 듯 했죠. 선아는 서준이의 손을 꼭 잡고 연신 눈물을 흘렸어요. 저도 밤새 한숨도 잘 수 없었어요. 서준이의 작은 손을 잡고 혹시라도 숨을 멈출까봐 두려워하며 밤을 지새웠죠. 새벽이 되자 서준이의 몸은 경련을 일으키기 시작했어요. 온몸이 부들부들 떨리고 눈은 뒤집혔죠. 저는 너무 놀라서 서준이의 이름을 목 놓아 불렀어요. 서준아. 서준아. 선아는 비명을 지르며 제게 매달렸어요. 여보, 어떡해요? 우리 서준이 어떡해요? 그 순간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무력감에 휩싸였어요. 제가 할 수 있는 건 그저 서준이의 손을 잡고 그의 작은 몸이 떨리는 것을 지켜보는 것뿐이었죠. 심장이 발밑으로 곤두박질 치는 것 같았어요. 이대로는 안 되는 건가요? 제 아들이 이렇게 고통받는 걸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었어요. 저는 당장이라도 서준이를 데리고 병원으로 달려가야 한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베이징의 병원들이 과연 안전할까요? 북한 대사관 소속인 제가 함부로 중국 병원에 갈 수 있을까요? 머릿속이 복잡해졌지만 제 아들의 생명이 위태로운 상황에서 더 이상 망설일 시간이 없었어요. 선아의 흐느끼는 소리가 제 귀를 찢는 듯 했죠. 저는 이를 악물고 결심했어요. 무슨 수를 써서라도 서준이를 살려야만 한다고요. 응급실 침대에 누운 서준이의 작은 몸은 열에 들떠 경련하듯 떨리고 있었어요. 옆에서 선아가 서준이의 손을 잡고 흐느끼는 소리만 귓가를 맴돌았죠. 저는 창백하게 질린 서준이의 얼굴을 보며 심장이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의료진들이 분주하게 움직이며
서준이의 몸에 여러 장치들을 연결하는 모습이 마치 느린 화면처럼 보였죠. 쨍한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찔렀고 기계음이 규칙적으로 울리면서 불안감을 증폭시켰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중국인 의사 한 분이 저희에게 다가왔어요. 흰 가운을 입은 의사의 표정은 굳어 있었고 그 모습만으로도 불길한 예감이 엄습했죠. 의사는 저희를 상담실로 안내했어요. 차가운 금속 의자에 앉자마자 제 손은 저도 모르게 떨리기 시작했어요. 선아는 제 손을 꽉 잡았고요. 의사는 서류를 넘기며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화나는 현재 다기관 염증 증후군으로 진단됩니다. 다기관 염증 증후군이요? 저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제대로 이해할 수 없었어요. 의사는 제 혼란스러운 표정을 읽었는지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셨어요.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후 발생하는 드문 합병증입니다. 여러 장기에 심각한 염증 반응이 나타나고 심하면 장기 부전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지금은 위중한 상태입니다. 즉시 집중 치료가 필요해요. 머릿속이 하얗게 변하는 것 같았어요. 다기관 염증 증후군이라니요. 저는 그저 서준이가 열감기에 걸린 줄만 알았는데 이렇게 심각한 병일 줄은 상상도 못했죠. 선아는 의사의 말이 끝나자마자 참았던 울음을 터뜨렸어요. 우리 서준이 죽는 건 아니죠? 제발 살려주세요. 선아의 절규가 상담실을 가득 채웠고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저 눈앞이 캄캄해지는 기분이었죠. 의사는 침착하게 치료 계획을 설명했어요. 고용량 면역글로 불린 정맥 주사와 스테로이드 치료를 병행해야 합니다. 빠른 시일 내에 치료를 시작해야 해요. 입원이 필수적입니다. 입원과 치료. 아들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했죠. 하지만 제 머릿속에는 다른 생각이 스쳐 지나갔어요. 북한 외교관으로서 제가 해야 할 일들 말이에요. 베이징 주재 대사관의 모든 외교관은 사소한 일 하나하나까지 대사관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했어요. 특히 병원 입원이나 장기 치료 같은 민감한 사안은 더더욱 그랬죠. 대사관에서는 저의 모든 행동을 감시하고 있다는 걸 저는 잘 알고 있었어요. 대사관의 승인 없이 서준이를 입원시킨다는 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죠. 하지만 지금 당장 아들의 생명이 위태로운데 제가 어떻게 체제의 눈치를 보고 있을 수 있겠어요? 의사는 제게 입원 동의서를 내밀었어요. 저는 펜을 든 채로 손이 멈췄죠. 동의서에 서명하는 순간 저는 대사관의 규정을 어기는 것이 될 테고 이는 곧 저의 외교관 생활에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걸 의미했어요. 저와 선아, 서준이의 미래가 걸린 문제였죠. 어쩌면 저의 가족 전체가 위험해질 수도 있었고요. 하지만 제 눈앞에는 고통스러워하는 서준이의 얼굴이 아른거렸어요. 아들의 생명과 저의 직위, 그리고 가족의 안위 사이에서 저는 찢어질 듯한 고통을 느꼈어요. 선아는 제 손을 붙잡고 애원하듯 말했어요. 여보, 서준이 살려야죠. 제발요. 다른 건 아무것도 생각하지 말아요. 선아의 눈물 어린 목소리가 제 마음을 흔들었어요. 저는 펜을 쥔 손에 힘을 주었어요. 체제니 감신이 하는 것들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내 아들이 죽어가는데 말이죠. 저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어요. 눈앞의 동의서가 마치 거대한 절벽처럼 느껴졌지만 저는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었죠. 저는 펜을 눌러 동의서에 제 이름을 서명했어요. 제 손끝에서 느껴지는 종이의 질감이 차갑게 느껴졌어요. 서명을 마친 순간 제 몸을 짓누르던 무언가가 조금은 해소되는 듯 했지만 동시에 깊은 불안감이 밀려왔죠. 저는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을 한 거예요. 대사관에 어떻게 보고해야 할지, 어떤 후폭풍이 저를 기다리고 있을지 알 수 없었지만 지금은 오직 서준이의 생명만이 중요했어요. 저는 의사에게 고개를 들고 말했어요. 치료를 시작해주세요. 모든 걸 다해서 서준이를 살려주세요. 제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안에는 어떤 단호함이 담겨 있었죠. 의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간호사를 불렀고 저는 다시 서준이가 있는 응급실로 향했어요. 서준이의 침대 옆에 서서 저는 차가운 병원 공기 속에서 아들의 작은 손을 다시 잡았어요. 제 심장은 여전히 불안하게 뛰었지만 이제는 물러설 곳이 없다는 각오로 가득 찼어요. 중국인 의사 선생님의 목소리는 제 귀에 닿기도 전에 이미 바닥으로 떨어져
산산조각이 나는 것 같았어요. 서준이의 병세가 더 깊어졌다는 말, 더 이상 자기네 병원에서는 해줄 수 있는 게 없다는 말이 귓가에 맴돌았죠. 제 눈은 이미 초점을 잃고 멍하니 하얀 벽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병원 특유의 강한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찔렀지만 제 머릿속은 텅 비어 아무런 감각도 느껴지지 않았죠. 옆에 앉은 선아는 이미 눈물이 말을 새도 없이 흐느끼고 있었고요. 리 동지, 정신 차리십시오. 김기철 동지의 낮은 목소리가 제 어깨를 흔들었지만 저는 그저 고개만 겨우 끄덕일 뿐이었어요. 의사 선생님은 한숨을 쉬며 서류를 정리하셨고 그 옆에 서 있던 간호사 선생님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죠. 혹시 한국의 김윤석 교수님이라고 아세요? 소아 면역 질환 분야에서는 세계적으로 손꼽히는 분이시죠. 저희 병원에서도 몇 번 자문을 구한 적이 있는데 혹시 화상 진료라도 연결해 볼까요? 간호사 선생님의 말은 마치 얼음물을 뒤집어 쓴 것처럼 저를 정신이 번쩍 들게 했어요. 한국이라뇨? 적대국인 한국 의료진에게 제 아들의 병세를 상담한다니 상상조차 해본 적 없는 일이었죠. 제 머릿속에서는 즉시 금지라는 단어가 붉은 글씨로 번쩍였어요. 보위부 동지들의 경고가 귓가에 울리는 것 같았죠. 남조선 것들과는 어떤 접촉도 용납되지 않는다는 서슬 퍼런 지시가 떠올랐어요. 손바닥에 땀이 흥건해지면서 심장이 미친 듯이 뛰어댔어요. 하지만 동시에 제 눈앞에는 핏기 없는 얼굴로 병상에 누워있는 서준이의 모습이 아른거렸어요. 창백한 얼굴, 가늘어진 팔다리, 힘없이 감긴 눈꺼풀, 그 작은 몸이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생각하니 제 심장이 찢어지는 것 같았죠. 저는 아들을 살려야 했어요. 체제니 뭐니 하는 거창한 말들은 제 아들의 생명 앞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었어요. 제 손이 저도 모르게 덜덜 떨리기 시작했죠. 한국 김윤석 교수님 말씀이시죠? 제 목소리는 제 것이 아닌 듯 낮게 갈라져 나왔어요. 김기철 동지의 얼굴에 당황한 기색이 스치는 것이 보였지만 저는 그를 돌아볼 여유조차 없었죠. 간호사 선생님은 제 반응에 조금 놀란 듯 했지만 이내 다시 차분하게 설명을 이어갔어요. 네, 서울에 계신 분인데 워낙 유명하셔서 화상 진료 스케줄 잡기가 쉽지는 않아요. 그래도 저희가 한번 알아봐 드릴 수는 있어요.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제게는 마치 동화줄처럼 느껴졌어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이라는 게 바로 이런 걸까요? 제 머릿속에서는 수많은 생각이 빠르게 교차했어요. 만약 이 사실이 평양에 알려진다면 저는 물론이고 제 가족까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일이었죠. 외교관 신분은 물론이고 어쩌면 정치범 수용소로 끌려갈 수도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건 상상조차 하기 싫은 끔찍한 미래였죠. 제 목덜미에 식은땀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하지만 서준이를 살릴 수 있는 단 한 가닥의 희망이라면 저는 어떤 위험이라도 감수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제 아들이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제가 어떻게 그저 앉아서 체제의 명령만을 따를 수 있겠어요. 제 눈빛은 흔들림 없이 간호사 선생님을 향했어요. 부탁드립니다. 어떻게든 연결해 주십시오. 제 입에서 나온 말은 확고했어요. 제 안의 모든 두려움과 망설임을 집어삼키는 듯한 결심이었죠. 김기철 동지는 제 말을 듣고는 아무 말 없이 굳은 얼굴로 저를 바라보았어요. 그의 시선이 무겁게 느껴졌지만 저는 더 이상 신경 쓸 겨를이 없었죠. 제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라면 저는 이제 어떤 금기도 깰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제 손은 주먹을 꽉 쥐고 있었고 손톱이 살을 파고드는 고통조차 느껴지지 않았어요. 저는 이제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죠. 중국 의사 선생님의 얼굴에는 이미 어두운 그림자가 깊게 드리워져 있었어요. 저는 마른 침을 꿀꺽 삼키며 그분의 입만 쳐다봤죠. 선아도 제 옆에서 두 손을 꼭 잡고 숨소리조차 내지 못하고 있었어요. 병실 복도에는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찔렀고 저 멀리서 들려오는 기계음이 꼭 제 심장 소리처럼 불규칙하게 울렸어요. 리재현 동지, 선아 동지 죄송하지만 서준 군의 상태가 더욱 위중해졌습니다요. 중국 의사 선생님은 한숨을 쉬며 어렵게 말을 꺼냈어요. 그 순간 제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 같았죠. 검사 결과 폐렴이 심장까지 염증을 일으킨 것으로 보입니다요. 심근염입니다요. 심근염이라니요.
저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정확히 알았어요. 아이의 심장이, 그 작은 심장이 병들었다는 이야기였죠. 머릿속이 새하얗게 변하면서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어요. 선아는 옆에서 억눌린 신음소리를 내며 제 팔을 붙잡았어요. 그 손길이 너무나 차갑고 떨려서 저도 모르게 온몸에 소름이 돋았죠. 심장까지요? 제가 겨우 목소리를 냈어요. 제 목소리가 너무나 낯설게 떨렸죠. 의사 선생님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지금으로서는 저희 병원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요. 하지만 더 전문적인 치료가 시급합니다요. 더 전문적인 치료라니, 그게 무슨 뜻일까요? 저는 이미 그 말이 가리키는 곳을 알고 있었어요. 남조선이죠. 하지만 그곳으로 가는 건 단순히 병원을 옮기는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건 제 모든 것을 걸어야 하는 선택이었죠. 저는 잠시 눈을 감았어요. 서준이의 창백한 얼굴이 아른거렸고 며칠 전 저를 보며 힘없이 웃던 모습이 떠올랐죠. 그 작은 아이가 지금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이 저를 미치게 만들었어요. 선아는 제 손을 더 세게 잡으며 속삭였어요. 여보, 우리 서준이 어떡해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절망이 가득했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죠. 그저 눈앞이 캄캄하고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어가는 느낌이었어요. 병실 안의 공기가 마치 얼음처럼 차갑게 느껴졌어요. 간호사가 조심스럽게 다가와 서준이의 상태를 설명했어요. 미세하게 떨리는 손으로 차트를 넘기며 아이의 혈압과 산소 포화도를 알려줬죠. 저는 그 숫자들이 마치 사형 선고처럼 들렸어요. 심장 박동이 불규칙하다는 말에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죠. 의사 선생님이 병실을 나간 뒤 저는 선아와 마주 앉았어요. 병실 침대 옆 작은 의자에 앉아 서로의 얼굴만 바라봤죠. 선아의 눈은 이미 퉁퉁 부어 있었고 저는 제 얼굴에 흐르는 눈물조차 닦을 힘이 없었어요. 여보, 우리 서준이 살려야죠. 어떻게든 살려야죠. 선아가 울먹이며 말했어요. 남조선이라도 가야 하는 거 아니에요? 김윤석 형님한테 연락해봐요. 제발요. 저는 고개를 숙였어요. 남조선으로 간다는 건 저에게는 곧 배신을 의미했죠. 조국을 배신하고 당을 배신하는 행위였어요. 그리고 그 결과는 연좌제였죠. 저뿐만 아니라 제 일가족 모두가 정치범으로 낙인 찍히고 수령님과 공화국에 대한 불충으로 영원히 고통받을 거예요. 제 부모님, 형제들까지 모두 숙청당할 수 있는 일이었죠. 선아야, 연좌제 우리 부모님, 형제들 다 죽는 거야. 제가 겨우 입을 열었어요. 제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작았죠. 선아는 고개를 저었어요. 하지만 서준이가 죽어가잖아요. 우리 아들이 죽어가는데 그런 게 다 무슨 소용이에요. 아들이 죽으면 우리가 무슨 재미로 살아요. 그녀의 절규는 제 가슴을 꿰뚫었어요. 맞아요. 서준이가 없으면 무슨 소용일까요? 제가 지금까지 쌓아온 모든 것, 조국에 대한 충성, 당에 대한 헌신, 이 모든 것이 서준이의 생명보다 중요할까요?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이 무능한 체제에 대한 분노, 제 아들을 살릴 수 없는 저의 무력함에 대한 분노였죠. 제가 평생을 바쳐 충성했던 조국은 제 아들의 생명 앞에서 아무것도 해주지 못하고 있었어요. 오히려 저를 족쇄처럼 묶어두고 있었죠.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제 머릿속에서는 체제에 대한 충성과 아들을 살리려는 본능이 격렬하게 충돌하며 불꽃을 튀겼어요. 저는 주먹을 꽉 쥐었어요. 손톱이 살을 파고드는 고통조차 느껴지지 않았죠. 제 아들이 죽어가는데 제가 여기서 뭘 하고 있나 싶었어요. 이대로 서준이를 보낼 수는 없었어요. 절대 그럴 수 없었죠. 제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라면 저는 무엇이든 할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이성을 잃고 소리라도 지르고 싶었지만 제 입에서는 아무런 소리도 나오지 않았어요. 그저 끓어오르는 분노와 절규만이 제 안에서 뒤섞여 저를 집어삼키는 듯 했죠. 저는 결국 그날 밤 선아와 함께 병원 회의실로 향했어요. 캄캄한 복도를 걷는 동안 발걸음마다 서걱거리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죠. 제 손에는 서준이의 진료 기록과 중국 의사들이 내린 진단서가 꽉 쥐어져 있었어요. 이 종이 한 장 한 장이 서준이의 남은 시간을 보여주는 것 같아서 제 심장은 터질 듯이 울렁거렸습니다.
회의실 문을 열자마자 느껴지는 차가운 공기와 희미한 소독약 냄새가 제 코끝을 스쳤어요. 간호사 한 분이 미리 준비해둔 노트북을 가리키며 조심스럽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리재현 동지, 준비 다 됐습니다요. 연결해 드릴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목소리는 나오지 않았어요. 선아의 얼굴은 핏기 하나 없이 창백했고요. 노트북 화면이 켜지고 잠시 후 익숙한 듯 낯선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화면 속 김윤석 교수님은 여전히 차분하고 인자한 모습이셨죠. 육촌 형님이라고는 하지만 저희는 너무나 다른 세상에서 살아왔기에 이렇게 마주하는 것 자체가 엄청난 위험을 감수하는 일이었어요. 저는 침을 꿀꺽 삼키며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교수님, 저 리재현입니다요. 이렇게 연락드려 정말 죄송합니다. 김윤석 교수님은 화면 너머로 저를 물끄러미 바라보셨어요. 그 눈빛 속에서 오랜 세월의 간극과 함께 걱정이 묻어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죠. 재현 씨, 오랜만이네요. 죄송할 것 없어요. 서준이 상태가 많이 안 좋다고 들었어요. 일단 진료 기록부터 보여주시겠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준비해온 서류들을 간호사에게 건넸고 간호사는 그것들을 카메라 앞에 조심스럽게 비춰줬어요. 김윤석 교수님은 화면을 통해 서류들을 꼼꼼히 살피셨습니다. 그분의 시선이 진단서에 머무는 순간 제 심장은 또다시 바닥으로 곤두박질 치는 것 같았어요. 서준이의 병명이 적힌 글자들이 마치 저를 비웃는 듯 했죠. 교수님은 한참을 말이 없으셨고 그 침묵은 저에게는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회의실 안은 노트북의 낮은 펜 소리 외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선아는 제 손을 꽉 잡고 있었고 그 손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죠. 서준이의 증상은 소아 면역 결핍증 중에서도 매우 희귀한 유형으로 보입니다요. 지금 보이는 증상들로 미루어 볼 때 골수 이식이 시급해 보여요. 중국에서 시도했던 치료법들은 이 병에는 큰 효과를 보기 어려웠을 겁니다요. 교수님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제 가슴에 비수처럼 박혔어요. 희귀병, 골수 이식, 치료 효과 없음, 이 모든 단어들이 저를 벼랑 끝으로 내모는 것 같았죠. 저는 숨쉬기조차 힘들었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는 거죠? 이 먼 타국에서, 이 병원에서 더 이상 해줄 수 있는 게 없다면 서준이는 재현 씨, 지금 서준이에게 가장 중요한 건 시간입니다요. 국경보다 생명이 더 중요하죠. 제가 직접 베이징으로 가겠습니다요. 그 순간 제 머릿속은 하얗게 변했어요. 김윤석 교수님이 직접 베이징으로 오시겠다니요? 한국의 유명한 의사가 북한 외교관의 아들을 치료하기 위해 중국으로 온다는 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죠. 이건 단순한 의료 행위를 넘어선 정치적으로 너무나 민감한 문제였습니다. 제 귀를 의심했어요. 그분의 말은 너무나 파격적이었고 동시에 제게는 거대한 희망이자 감당할 수 없는 위험으로 다가왔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선아도 눈을 크게 뜨고 화면을 바라보고 있었죠. 교수님의 얼굴은 여전히 평온했지만 그 눈빛 속에는 단호한 결심이 담겨 있었어요. 저는 제 손바닥에 땀이 흥건하게 고이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 제안은 저에게 새로운 선택지를 주었지만 동시에 더 큰 딜레마를 안겨주었죠. 병원 복도 끝에서 익숙한 듯 낯선 얼굴이 다가왔을 때 저는 순간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중국 의사 가운을 입고 마스크를 쓴 채였지만 그 눈빛은 분명 김윤석 형님이었죠. 형님은 저를 스쳐 지나듯 병실로 들어섰고 저는 뒤따라 들어서며 겨우 숨을 골랐어요. 병실 안에는 소독약 냄새가 짙게 깔려 있었죠. 형님은 능숙하게 서준이의 상태를 살피기 시작했어요. 청진기를 대고 눈꺼풀을 뒤집어보고 손목에 맥을 짚는 모든 동작이 진짜 의사 같았죠. 서준이는 형님의 손길에도 미동 없이 축 늘어져 있었어요. 열에 들떠 붉어진 얼굴이 제 가슴을 찢어놓는 것 같았죠. 선아도 옆에서 형님의 손짓 하나하나에 온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었어요. 형님은 서준이의 팔에 주사 바늘을 꽂으며 작은 목소리로 저에게 말했어요. 일단 급한 불은 꺼야죠. 해열제와 항생제부터 투여할게요. 그 목소리에는 긴장감이 역력했지만 저는 그제야 한숨 놓을 수 있었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병실 문이 스르륵 열리더니 김기철 동지가 얼굴을 들이밀었어요.
그의 눈은 형님과 저를 번갈아 훑으며 날카롭게 빛났죠. 재현 동지, 이 의사는 누구입니까? 대사관에 보고된 의사는 아니던데요. 그의 말투는 평소보다 훨씬 더 경직되어 있었어요. 저는 애써 침착한 표정을 지으며 대답했죠. 아, 이분은 병원에서 급히 불러준 전문의입니다. 서준이 상태가 너무 안 좋아서요. 김기철 동지는 제 말을 믿지 않는다는 듯 고개를 갸웃하며 병실 안으로 한 발짝 들어섰어요. 그의 시선은 형님의 등 뒤에 박혔고 저는 등골이 오싹해지는 것을 느꼈어요. 형님은 김기철 동지의 시선을 아는지 모르는지 서준이의 혈액 샘플을 채취하며 중국어로 간호사에게 지시를 내렸어요. 간호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샘플을 들고 나갔고 김기철 동지는 한동안 병실 문가에 서서 저희를 감시했어요. 병실 안의 공기는 마치 얼음장처럼 차갑게 느껴졌죠. 그의 존재 자체가 숨통을 조여오는 듯 했어요. 결국 그는 아무 말 없이 문을 닫고 나갔지만 그의 그림자가 복도에 길게 드리워진 것만 같았어요. 김기철 동지가 사라지자마자 제 휴대전화가 진동했어요. 화면에는 박무영 동지라는 이름이 선명하게 떠 있었죠. 저는 심장이 쿵 하고 떨어지는 느낌이었어요. 전화를 받자마자 박무영 동지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귓전을 때렸어요. 재현 동지, 지금 병원에 수상한 자가 나타났다는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대사관에 정식으로 요청하지 않은 의료진은 누구죠? 그의 목소리에서는 이미 모든 것을 꿰뚫고 있다는 듯한 확신이 느껴졌어요. 저는 목이 바짝 타들어가는 것을 느끼며 겨우 말을 이었어요. 그게 서준이 상태가 위급해서 병원에서 급히 배정한 의사입니다. 제가 미처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 보고를 못 드렸다고요? 재현 동지, 지금 상황이 어떤지 잘 아시지 않습니까?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보고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잊으셨습니까? 박무영 동지의 목소리는 점점 더 날카로워졌고 저는 손에 땀이 흥건하게 배는 것을 느꼈어요. 지금 당장 그 의사의 신원을 확인하고 제게 보고하십시오. 그리고 서준이 치료는 대사관에서 지정한 의사에게 맡기십시오. 그는 일방적으로 지시를 내리고 전화를 끊었어요. 뚝 끊어진 전화에서 윙윙거리는 소리만이 제 귀에 남았죠. 저는 휴대전화를 든 채 멍하니 서 있었어요. 박무영 동지의 압박은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직접적이고 강력했죠. 이제 더 이상 숨길 수도 미룰 수도 없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형님은 서준이의 상태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는 저를 바라보았어요. 그 눈빛에는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듯한 안타까움과 함께 저에게 결단을 촉구하는 듯한 의미가 담겨 있었죠. 저는 서준이의 창백한 얼굴을 내려다보았어요. 이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라면 저는 어떤 위험이라도 감수해야 했어요. 이제는 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건너야 한다는 것을 직감했죠. 제 손은 주먹을 꽉 쥐고 있었고 손톱이 살을 파고드는 고통이 느껴졌어요. 이대로는 안 된다는, 더 큰 결단을 내려야 한다는 분명한 신호였죠. 서준이의 작은 몸이 경련을 일으키기 시작했을 때 제 심장은 발밑으로 쿵 떨어지는 것 같았어요. 침대 옆에 놓인 기계음이 미친 듯이 울려 퍼졌고 저는 온몸에 힘이 빠져 서준이의 이름을 부르는 것조차 버거웠죠. 선아도 옆에서 서준이의 손을 잡고 울부짖었어요. 그 순간 병실 문이 벌컥 열리며 김윤석 교수님이 급하게 들어오셨어요. 교수님은 저를 밀치고 서준이에게 다가가더니 능숙한 손길로 아이의 상태를 확인하기 시작하셨죠. 서준아, 아빠 여기 있어. 정신 차려야지. 저는 서준이의 땀으로 축축한 이마를 쓸어주며 속삭였어요. 아이의 눈은 초점을 잃은 채 허공을 헤매고 있었고 숨소리는 점점 더 거칠어졌죠. 간호사들이 우르르 몰려와 부산하게 움직였어요. 각종 기구들이 서준이의 몸에 연결되고 저는 그저 넋을 놓고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죠. 제 손은 차갑게 식었고 온몸에 피가 얼어붙는 듯한 기분이었어요. 병실 안은 소독약 냄새와 함께 절망적인 공기로 가득 찼습니다. 김윤석 교수님은 서준이의 눈을 살피고 맥박을 재더니 저와 선아를 향해 고개를 저으셨어요. 교수님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고 그 표정에서 저는 모든 것을 직감할 수 있었죠. 재현 씨, 서준이 쇼크 상태입니다. 지금 이대로는 안 됩니다. 교수님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어요.
여기서는 더 이상 손 쓸 방법이 없어요. 한국으로 즉시 이송해야 합니다. 지금 당장요. 교수님의 말은 제 심장을 꿰뚫는 비수 같았어요. 한국으로 이송이라니, 그건 곧 탈북을 의미하는 거였죠. 제 머릿속은 복잡하게 얽혔어요. 탈북이라니 상상조차 해본 적 없는 일이었죠. 북한 외교관인 제가 조국을 버리고 도망친다는 건 제 모든 것을 잃는다는 뜻이었어요. 가족들에게도 저에게도 돌이킬 수 없는 낙인이 찍히는 거였죠. 하지만 서준이의 가늘게 떨리는 숨소리가 제 모든 망설임을 집어삼켰어요. 아들의 생명이 걸린 문제인데 제가 무엇을 망설인단 말입니까? 제 조국, 제 신념, 제 모든 명예가 서준이의 생명보다 중요할 수는 없었죠. 저는 김윤석 교수님을 쳐다봤어요. 교수님은 제 눈을 피하지 않고 굳건하게 저를 바라보고 계셨죠. 그 시선에서 저는 교수님의 확고한 의지를 읽을 수 있었어요. 교수님,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 목소리는 찢어질 듯 갈라져 나왔어요. 서준이를 살릴 수만 있다면 저는 무엇이든 할 겁니다. 저는 제 입에서 나온 말에 저 스스로도 놀랐어요. 정말 제가 이런 말을 할 줄은 몰랐죠. 하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오직 서준이를 살려야 한다는 생각만이 제 머릿속을 가득 채웠으니까요. 김윤석 교수님은 제 어깨를 잡고 힘주어 말씀하셨어요. 재현 씨, 결심한 거 맞죠? 그럼 이제부터는 제 말을 따라야 합니다. 여기는 안전하지 않아요. 김기철 동지와 박무영 동지의 감시를 피해서 서둘러 병원을 벗어나야 합니다. 교수님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병실 문 밖으로 김기철 동지의 그림자가 어른거리는 게 보였죠. 밖에서는 박무영 동지의 날카로운 목소리도 들리는 것 같았어요. 그들의 감시를 뚫고 나간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지만 저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죠.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저희가 어떻게 움직여야 할지 알려주세요. 저는 간절한 눈빛으로 교수님을 바라봤어요. 교수님은 잠시 생각에 잠기시더니 제게 조용히 속삭이셨죠. 지금부터 제가 말하는 대로 움직여야 합니다. 제가 간호사들에게 서준이를 다른 검사실로 옮기는 것처럼 보이게 할게요. 그때를 틈타서 병실을 빠져나가야 합니다. 최대한 눈에 띄지 않게, 그리고 빠르게 움직여야 해요. 교수님의 목소리에는 긴박함이 서려 있었지만 동시에 믿음직스러운 기운도 느껴졌어요. 저는 선아의 손을 잡았어요. 선아는 여전히 서준이에게서 눈을 떼지 못하고 있었지만 제 손을 잡는 힘에서 저와 같은 결심을 느낄 수 있었죠. 병실 안의 공기는 더욱 무거워졌고 저는 제 심장이 쿵쾅거리는 소리가 제 귀에까지 들리는 것 같았어요. 이제 정말 돌이킬 수 없는 길을 가는 거였죠. 하지만 저는 후회하지 않을 거예요. 서준이를 살릴 수만 있다면 저는 무엇이든 할 준비가 되어 있었으니까요. 제 손에 땀이 흥건하게 고였습니다. 이제 정말 시작인 거죠. 김윤석 교수님은 제 손을 꽉 잡으며 낮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재현 씨, 지금 당장입니다. 후문으로 가야 해요. 그 말에 제 심장은 마치 얼음물에 담근 것처럼 차갑게 식었다가 이내 뜨겁게 끓어오르는 것 같았죠. 더 이상 망설일 틈도 없이 저는 선아의 손을 잡아 끌고 교수님이 가리키는 방향으로 달리기 시작했어요. 서준이는 간호사 선생님이 작은 침대에 눕힌 채로 빠르게 밀고 있었고요. 병원 복도는 밤이라 그런지 유난히 더 조용하게 느껴졌어요. 저희 발소리만 타닥타닥 울리는 게 마치 저희가 뭔가 큰 잘못을 저지르고 있다는 증거 같았죠. 후문으로 향하는 비상구 계단을 내려갈 때 쇠난간을 잡은 제 손이 땀으로 축축하게 젖어들었어요. 서준이의 침대를 밀던 간호사 선생님의 숨소리도 거칠어졌고요. 계단 아래로 내려가자 차가운 밤 공기가 확 끼쳐왔어요. 병원 특유의 소독약 냄새와는 다른 흙냄새 섞인 밤 공기가 제 폐 속으로 깊숙이 파고들었죠. 후문 밖에는 이미 흰색 구급차 한 대가 엔진을 켜둔 채 대기하고 있었어요. 구급차 문이 활짝 열려 있었고 안에서는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죠. 김윤석 교수님이 먼저 구급차 안을 확인하고는 저희를 향해 손짓했어요. 빨리요, 재현 씨. 선아와 저는 서준이를 조심스럽게 구급차 안으로 옮겼어요. 간호사 선생님이 서준이의 상태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는 제게 짧게 고개를 끄덕여 주셨죠. 그 순간 멀리서
헤드라이트 불빛 2개가 빠르게 다가오는 게 보였어요. 제 심장이 쿵 하고 떨어지는 것 같았죠. 김기철 동지와 박무영 동지일 게 분명했어요. 그들의 차가 병원 입구 쪽으로 향하는 걸 보고 제가 안도하는 찰나 교수님이 제 팔을 잡아 끌며 구급차에 타라고 재촉하셨어요. 빨리요. 저들이 눈치챘어요. 구급차 문이 닫히는 순간 밖에서 재현 동지 하고 저를 부르는 김기철 동지의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어요. 저는 몸을 웅크린 채 구급차 시트에 앉았어요. 구급차는 굉음을 내며 급하게 출발했어요. 갑작스러운 움직임에 서준이의 침대가 살짝 흔들렸지만 선아가 얼른 서준이의 손을 잡았죠. 차창 밖으로 병원 건물이 순식간에 멀어지는 게 보였어요. 제 머릿속은 온통 혼란스러웠지만 서준이의 작은 얼굴을 보는 순간 다른 생각은 모두 사라졌어요. 오직 서준이를 살려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죠. 구급차는 베이징 시내의 밤거리를 미친 듯이 질주했어요. 사이렌 소리가 귀청을 때렸지만 그 소리마저도 제 불안감을 잠재우지는 못했죠. 백미러로 뒤를 돌아보니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저희를 바짝 뒤쫓아오는 게 보였어요. 김기철 동지와 박무영 동지가 탄 차였어요. 그들의 집요함에 저는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 같았죠. 교수님은 운전석 옆에 앉아 운전사에게 계속해서 길을 지시하고 계셨어요. 더 빨리요. 저들을 따돌려야 합니다. 구급차가 갑자기 급커브를 돌자 저는 옆으로 휘청거렸어요. 선아도 서준이를 꼭 아는 채 몸을 가누기 힘들어했죠. 밖에서는 자동차 경적 소리와 함께 중국말 욕설이 들려왔어요. 거친 숨을 몰아쉬는 제 귀에는 심장이 쿵쾅거리는 소리만 가득했어요. 이대로 잡히면 모든 게 끝이라는 생각에 손끝이 차갑게 저려왔죠. 하지만 저는 고개를 들어 서준이를 바라봤어요. 작은 얼굴은 여전히 창백했지만 제 손을 잡은 선아의 손에서 느껴지는 온기가 저를 지탱해 주었어요. 길고 긴 추격전 끝에 구급차는 마침내 베이징 공항 활주로에 도착했어요. 어둠 속에서도 거대한 비행기들이 웅장한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죠. 구급차 문이 열리자 차가운 활주로 바람이 제 얼굴을 때렸어요. 비행기 엔진 소리가 귓가를 울렸고 기름 냄새가 코를 찔렀죠. 한쪽에는 작은 의료 전용기가 대기하고 있었어요. 날개에 그려진 태극 문양이 어둠 속에서도 선명하게 보였죠. 한국으로 가는 비행기였어요. 저희는 서둘러 서준이를 비행기 안으로 옮겼어요. 비행기 안은 구급차처럼 의료 장비들로 가득 차 있었죠. 간호사 선생님들이 서준이를 침대에 눕히고는 곧바로 장비들을 연결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비행기 문이 닫히는 순간 제 손에 들려있던 북한 외교관 여권을 바라봤어요. 붉은색 표지에 새겨진 국장이 유난히 무겁게 느껴졌죠. 이 여권은 이제 더 이상 저를 보호해주지 않을 거예요. 오히려 저를 쫓는 이유가 될 거고요. 저는 여권을 주머니에 깊숙이 넣었어요. 비행기 문이 완전히 닫히고 묵직한 진동과 함께 비행기가 활주로를 따라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창밖으로 베이징의 불빛들이 점점 멀어지는 게 보였죠. 저는 북한 외교관으로서의 모든 것을, 제 고향을, 제 과거를 그 불빛들 너머에 두고 떠나는 거였어요. 돌이킬 수 없는 길에 들어섰다는 사실이 다시 한번 가슴을 짓눌렀지만 서준이의 희미한 숨소리를 들으며 저는 이를 악물었어요. 이제는 정말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그리고 돌아가서도 안 된다는 것을 저는 분명히 깨달았어요. 비행기가 이륙하고 고도를 잡자 제 마음속에 작은 안도감이 피어났어요. 이제 정말 한국으로 가는구나. 서준이가 살 수 있겠구나 싶었죠. 창밖으로 구름이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걸 보면서 제 어깨를 감싸 안은 선아의 손을 꼭 잡았어요. 서준이는 제 품에 안겨 가쁜 숨을 몰아쉬고 있었지만 그래도 옆에 김윤석 형님과 간호사 선생님이 계시니 한결 마음이 놓였죠. 비행기 문이 열리고 차가운 공기가 훅 끼쳐 들어왔을 때 저는 선아와 함께 서준이를 꼭 안고 있었어요. 활주로에 발을 내딛자마자 낯선 얼굴의 남자 한 분이 성큼 다가왔죠. 그분은 저를 보며 차분하면서도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리재현 씨 되시죠? 저는 국정원 김태경입니다. 이제부터 저희가 안전하게 모실 겁니다. 그의 말과 동시에 제 어깨를 감싸는 든든한 손길이 느껴졌어요. 정말 믿기지 않는 순간이었죠. 김태경 요원은 저희를 재촉하며 빠르게 움직였어요.
공항 안은 너무나 밝고 복잡해서 눈이 부셨고 사람들의 웅성거리는 소리가 귀를 때렸죠. 저희는 특별히 준비된 차량으로 곧장 안내되었어요. 서준이는 제 품에 안겨 가쁜 숨을 몰아쉬고 있었고 선아는 제 옆에서 불안한 눈빛으로 주변을 살폈어요. 차량 문이 닫히자 바깥 세상과 단절된 듯한 고요함이 찾아왔죠. 차는 쏜살같이 도로를 달리기 시작했어요. 김태경 요원은 뒤돌아보며 저희에게 물었어요. 서준이 상태는 어떤가요? 서울대병원 응급실로 바로 이송될 겁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담겨 있었어요. 서울대병원 응급실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분주했어요. 하얀 가운을 입은 의료진들이 바쁘게 오갔고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찔렀죠. 도착하자마자 서준이는 침대에 눕혀져 수많은 기계와 연결되었어요. 의사 선생님 한 분이 서준이의 상태를 확인하며 다급하게 지시를 내렸고 간호사들은 능숙하게 움직였죠. 저는 그저 멍하니 서준이를 바라볼 수밖에 없었어요. 제 손을 잡고 있던 선아의 손이 차갑게 식어 있었죠. 서준이의 작은 몸에 주사 바늘이 꽂히고 산소 호흡기가 씌워지는 모습을 보면서 제 가슴은 찢어지는 듯 아팠어요. 김윤석 형님도 곧 도착하셨어요. 형님은 서준이의 상태를 확인하고는 저에게 짧게 고개를 끄덕였죠. 그 눈빛 속에는 안타까움과 함께 이제는 모든 것이 잘 될 거라는 알 수 없는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서준이는 곧바로 집중치료실로 옮겨졌어요. 유리병 너머로 보이는 서준이의 모습은 너무나 작고 연약해 보였죠. 저는 그저 유리벽에 기대어 서준이의 이름을 속으로만 되뇌었어요. 저 아이를 살리기 위해 제가 모든 것을 걸고 여기까지 왔다는 사실이 비로소 현실로 다가오는 순간이었죠. 적국이라 여겼던 이 땅에서 이름 모를 사람들이 제 아들을 살리기 위해 이렇게 필사적으로 노력하는 모습을 보니 제 마음속에는 형언할 수 없는 감정들이 휘몰아쳤어요. 분노와 증오로 가득했던 제 마음이 조금씩 흔들리는 걸 느꼈죠. 이곳의 의료진들은 서준이를 마치 자기 자식처럼 돌봐주고 있었어요. 그들의 손길 하나하나에서 따뜻함이 느껴졌죠. 저는 그저 고개를 떨구고 이 모든 상황이 꿈이 아니기를 바랐어요. 김태경 요원은 저에게 따뜻한 차 한 잔을 건네주며 말했어요. 리재현 씨, 많이 힘드시죠? 서준이는 저희가 최선을 다해 치료할 겁니다. 걱정 마세요. 그의 말에 저는 겨우 고개를 들었어요. 제 눈은 이미 뜨거운 눈물로 가득 차 있었죠. 저는 그에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저 고맙다는 말조차 제대로 나오지 않았어요. 이 모든 것이 정말 진심일까 아니면 저를 감시하기 위한 쇼일까 하는 의심도 잠시 들었지만 서준이를 향한 의료진들의 진심 어린 태도를 보니 그 의심마저 부끄러워졌어요. 밤이 깊어지도록 저는 선아와 함께 집중치료실 앞을 떠나지 못했어요. 복도에는 소독약 냄새와 함께 알 수 없는 긴장감이 감돌았죠. 서준이의 작은 몸이 기계의 의지에 버티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새로운 삶에 대한 희망과 동시에 깊은 절망을 느꼈어요. 과연 서준이가 살아날 수 있을까? 그리고 저희 가족은 이 낯선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하는 막막함이 저를 짓눌렀죠. 제가 선택한 이 길이 과연 서준이를 위한 최선의 길이었을까요? 이 모든 고통과 희생이 헛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랄 뿐이었어요. 저는 서준이의 작은 손을 꼭 잡고 병실 침대 옆에 앉아 있었어요. 희미한 병원 불빛 아래 서준이의 얼굴은 여전히 창백했고요. 가늘게 이어지는 숨소리만이 제 귀에 아프게 울렸죠. 제 심장은 쿵쿵 하고 불안하게 뛰면서도 한편으로는 이미 모든 것이 끝났다는 듯이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어요. 이대로 서준이를 잃는 건 아닐까 하는 끔찍한 생각에 눈물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지만 저는 억지로 삼켰어요. 선아도 제 옆에서 아무 말 없이 서준이의 머리카락을 쓰다듬고 있었죠. 병실 안에는 소독약 냄새와 함께 짙은 절망감이 가득했어요. 그때 병실 문이 조용히 열리고 김윤석 교수님이 들어오셨어요. 교수님은 평소처럼 차분한 표정이었지만 제 눈에는 그분의 표정에서 어떤 미묘한 변화가 느껴졌어요. 교수님은 서준이의 차트를 잠시 들여다보시더니 저와 선아를 번갈아 보며 조심스럽게 입을 여셨죠. 리재현 씨, 서준 군의 상태가 기적적으로 호전되고 있습니다. 그 말씀에 제 머릿속은 순간 멍해졌어요.
기적이라니요? 저는 교수님을 멍하니 바라봤죠. 교수님은 서준이의 혈액 검사 결과지를 보여주시며 면역 수치가 눈에 띄게 상승하고 있다고 설명해 주셨어요. 마치 얼어붙었던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하는 것 같았죠. 선아는 제 손을 꽉 잡았고 그제야 저는 눈물이 터져 나왔어요. 서준이의 작은 손가락이 제 손 안에서 아주 미세하게 움직이는 것을 느꼈을 때 저는 겨우 숨을 들이쉴 수 있었어요. 며칠이 더 지나 서준이는 드디어 눈을 떴어요. 처음에는 희미하게 저를 보더니 이내 작은 입술을 움직여 아빠하고 불렀죠. 그 순간 저는 온 세상이 다시 밝아지는 것을 느꼈어요. 서준이가 완치 판정을 받고 퇴원 수속을 밟던 날 김윤석 교수님이 저를 따로 부르셨어요. 교수님은 제게 오래된 족보 한 권을 보여주시며 재현 씨, 제가 조사를 해보니 저희 집안과 재현 씨 집안이 같은 뿌리를 가지고 있더군요. 제가 재현 씨의 육촌 형님입니다. 라고 말씀하셨죠. 저는 너무 놀라서 할 말을 잃었어요. 국경을 넘어, 이념을 넘어 이렇게 혈육을 만나게 될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죠. 교수님의 따뜻한 미소를 보며 저는 왠지 모르게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알 수 없는 뭉클함이 올라왔어요. 이 넓은 세상에서 제가 기댈 수 있는 가족이 또 한 명 생긴 것 같은 기분이었죠. 얼마 후 김태경 요원과 연구소장님이 저희를 찾아오셨어요. 국정원에서 저희 가족의 새로운 삶을 지원해 주겠다고 하셨죠. 서울의 한 조용한 동네에 아담한 임시 거주지를 마련해 주셨고 서준이의 학업과 저희 부부의 정착을 위한 여러 가지 도움을 약속해 주셨어요. 저는 낯선 땅에서 새로운 시작을 한다는 것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도 있었지만 서준이의 밝은 미소를 보며 용기를 얻었어요. 연구소장님은 제게 리재현 씨, 이제 이곳에서 서준 군과 선아 씨와 함께 행복하게 사세요. 이곳은 당신들이 꿈꾸던 자유로운 세상입니다. 라고 말씀해 주셨죠. 그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새로운 보금자리에서 저희 가족은 함께 저녁 식사를 준비했어요. 서준이는 식탁에 앉아 그림을 그리고 있었고 선아는 콧노래를 부르며 요리를 했죠. 창밖으로는 서울의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저는 서준이가 그린 그림을 보며 활짝 웃었어요. 그림 속에는 저희 가족이 손을 잡고 행복하게 웃고 있었죠. 국경과 이념은 저희를 갈라놓으려 했지만 결국 가족의 사랑은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 다시 저희를 하나로 만들었어요. 저는 서준이의 그림을 가만히 바라보며 다짐했어요. 이제는 이 아이가 꿈꾸는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도록 제가 온 힘을 다해 돕겠다고요. 서준이의 미래는 밝고 따뜻할 거라는 확신이 제 마음속에 가득 차올랐죠. 저희 가족들이 한국에서 자리 잡을 수 있게 따뜻한 응원의 댓글 부탁드립니다.